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커뮤니커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꽃이 아름다워.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아름답다고 느껴. 그러면 꽃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아름다움을 읽어내는 텍스트가 있는 것인지, 꽃 자체가 아름답다면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말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아름다움을 심어줄 수 있나? 과연 존재를 옮겨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게 언어학, 철학에서 말하는 커뮤니커빌리티의 문제예요. 그냥 있는 말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주 누군가의 진정성을 전한다는 거는 우주적인 문제예요.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2시간 동안 봤어요. 그리고 나서 과연 어떻게 이게 매체별로 전달이 되나를 간단하게 살폈더니 막 천방지축 진해 막 보고 싶은 대로 그냥 꼴리는 대로 다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뉴스 비평 특집으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제가 타이프를 빨리 쳤어요. 막 오탈자가 많을 텐데 원본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브리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가까이 예정 넘겨서 진행이 됐는데요. 빅 타이틀은 함께 잘 사는 나라. 무슨 빈도별로 사용된 워딩을 막 분석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경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마치 무슨 재벌 경제를 얘기했나 싶을 텐데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용 정책이 주된 기조를 이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양극화 시대의 상생과 포용, 일관성 있게 30분 내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재벌개혁 비전이 부족하다. 사실 양극화 시대의 상생 포용을 말씀하신 것은 재벌개혁을 전제로 한 얘기겠죠. 그리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을 촉진하는 복지와 정책. 그런데 명시적으로 아마도 시장에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 우회적인 언명을 택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청사진이 좀 아쉬웠다. 두 번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요새 보잖아요. 우리가 입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 공교육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리고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하는 그런 교육 현실에 대한 타파책이 좀 거론이 됐으면 하는데 이게 협의체에 맡겨도 결국은 결론을 못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의도는 있는데 안 됐어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불만이라도 의지라도 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좀 낮았다. 전달이 20, 30대 주거 문제 그리고 생활복지 문제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달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싱글턴즈라고 하는 혼자 사는 주로 20, 30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총각 20대 결혼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10명 중에. 그러면 30대 초반까지 거의 다 혼자 살아요. 싱글턴스들에 대한 주거 및 생활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와 별도로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돼야 하는데 아쉽다. 나아가서 권력기관에 대해서 자체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자평하셨는데 검찰 지금 난맥상이 있잖아요. 검찰 제조사 차원에서 무슨 진실규명위원회인가 그 활동 기간이 연기됐습니다만은 내부 알력이 있고 국정원은 좀 자체개혁 저 박근혜 때도 자체개혁 했다라고 했는데 미흡했듯이 아직까지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자체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후한 평가를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저도 보였다. 성찰이 아쉽다. 이런 정도로 총평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전 질문지가 없었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원래 사전 질문지 그다음에 기자들 대체로 제비뽑기로 합니다만은 중앙 일간지, 지방지, 외신 이렇게 전문지 해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줄을 쫙 세워서 하는데 직접 MC가 돼서 진행했어요.
2시간 가까이 뭐 대단한 거였죠. 그건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과 투명성에 대한 어떤 선포하겠다는 의지. 자, 연합뉴스 우리가 330억을 1년에 투여하는 사실상 국가기관이죠. 연합뉴스 간사가 보통 질문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했네 이번에도. 60개월 중에서 3분의 1인 20개월이 지나갔다 평가해달라 했더니 촛불 민심을 현실 정치의 틀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한반도 항상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불과 우리가 2년 반 전에는 마트 가서 우리 비상식량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전화를 맨날 좀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기자니까 알 거 아니냐. 지금 전쟁 나냐 안 나냐. 근데 그런 전화 안 하잖아요. 이제. 한반도 대단히 안정적인 체제로 변하고 있잖아요. 적대 관계에서 평화로운 남북 관계로 변했다.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힘들었던 부분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고용 지표가 부진한 부분이 너무 아프다라고 털어놨어요. 요걸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 자, 본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MBM 김정은 방중을 평가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2차 북미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다. 마치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뭐 이런 것처럼 사전 예측 가능한 징후로 보자.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북미 회담 열리기 전에 폼페이오처럼 옛날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기다려 봐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뉴스핌이라는 언론사에서 대북 제재 해소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그건 뭐 그냥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더 북한에다가 좀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JTBC 기자가 제안을 했어요. 핵무기를 시범적으로 줄이고 이렇게 패키지 딜 타협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 반 질문 반 물었더니 그렇게 설득하겠다 중재하겠다 땡큐 좋은 아이디어 고마워 해서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신뢰 회복의 문제다. 남북 간에도 이 불신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불과 우리 10년 전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진짜 막 이렇게 발톱 길고 막 이렇게 뿔난 사람들인 줄 알았잖아요. 정말이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김정은이랑 큰일 날 줄 알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군사 분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념의 장벽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알고 있잖아요. 인식의 변화. 이게 사실은 신뢰 구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로 열린다고 하면 그만큼 필요한 만큼의 신뢰 구축이 이루어졌다. 결국 계단이 있어야 밟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계단이 그 인고의 시간 동안 쌓여졌을 거라고 본다. 라는 얘기예요.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 질문 깔끔했어요.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란 무엇이고 한국 내에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 이건 이제 그 소형 전술 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비핵화 김정은이 비핵화 얘기하면서 혹시 남한이라든가 주변국에 있는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딴지 걸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no problem. Don't worry about tha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다 얘기하는 거죠. 김정은은 나나 문재인이나 트럼프나 시진핑, 푸틴한테 직접 얘기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서방 세계가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랑 똑같다. 난 다른 거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핵화 북한에서 한다고 해서 유엔사라든가 미군 철수 같은 거는 거론하지 않겠다. 이거는 미국과 한국 간의 문제다. 내정 간섭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 사안이 아니다. 북한의 핵과 남한의 미군의 주둔 문제라든가 유엔사 문제라든가 전술핵 문제는 연동 사안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자한당이 딴지 걸고 있잖아요. 딴지 그만 걸어라 라고 미국에다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민일보 지국장. 평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해달라. 여태까지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 프랑스 르피가로. 무슨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이분. 북한의 비핵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지역핵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전략 자산, 핵 자산의 디플로이 배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아까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이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강조하죠. 야, 너 아까 물어본 거 왜 또 물어봐? 이렇게 안 하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러면서 과거의 비핵화 과정은 실무급, 차관급에서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먼저 핵 리스트를 딱 주면 그거를 검증하는. 그래서 야, 이거 왜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밀고 당기다가 다시 원점 돌아가는. 그거 반복해 왔잖아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양국 지도자들이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일괄 협의하는 거다. 그래서 훨씬 믿을만하다라는 얘기고,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 일본 등에 배치 중인 전략 자산은 북한과만 연계된 게 아니라 전체 동북아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연계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나라도.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청년에는 KBS 기자 딱 일어나서 질문 좋았다는 평가 받았어요. 김정은 친서에 대해서 답장 보냈냐? 김정은이 다자 협상, 중국이 들어가는 다자 협상을 공식 제안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또 평화 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떤 주체들과 이루어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질문인데 친서는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 관례다. 근데 이번에 공개한 이유는 김정은이 온다고 그랬다 안 온 상황에서 답방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 또한 우리 국민에게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공개했다. 뭐 그런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개했다는 것이고, 답장 보낸 거는 마찬가지로 관례상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원래 54년에 정전했잖아요. 우리가 시스파이어 정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6개월 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정전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종전협정이다. 종전협정은 이제 전쟁 끝났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고, 평화협정이 구체적이고 실무적 사원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체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이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재미없죠. 네, 아시아 경제 고용 상황 또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 정책이 고용 상황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을 좀 진단해 달라. 뼈아픈 질문을 했어요. 아프다. 정부가 할 말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상용직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고 저임금 노동자가 줄고 청년 고용이 개선됐는데 이런 거는 니들이 보도 안 해줘서 잘 모른다 국민들이 임마 이렇게 딱 전제하고, 고용 악화가 이건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고용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직접 연결짓는 거는 반대한다라는 복선이 깔려 있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만하게 만들어줄까를 역점 두고 보시겠다는 건데, 뭐 이런 것들, 제조업들이 원래 좋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이 흡수해야 될 노동력이 양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의 스마트와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변체 창업을 하는 새로운 동력 마련, 이런 것들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좀 전사회적인 움직임, 하나 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전일보에서 지역 성장판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타, 뭐 사업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이걸 면제하는 원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타를 면제해 주는 건 광역별로 한 건 정도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매일 노동뉴스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평가한다. 하지만 탄력 근로제 등 제도 개선이 역행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노동계 반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ILO 협약 비준은 노력하겠다. 그리고 노동자 임금 올리고 시간 단축하는 거,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하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역대 정부에 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인정해달라 노동계가. 하지만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노동자의 삶을 향상해서 전체 경제가 함께 선순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다시 노동자의 고통으로 돌아오는데, 당장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꼭 그것
때문만이라고 보진 않지만 중소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당장 힘들다고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힘들면 결국은 노동자 삶도 악영향으로 미친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나갈 필요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함께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매일경제. 야, 포용적 성장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경제 분야에 등용할 생각 없느냐? 예스맨 말고 노맨도 좀 드려라. 이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만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의견 제시해서 내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원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토론에서 밖에 나가서 자기 이견 내는 사람은 원팀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드리겠느냐? 드릴 생각 없다는 얘기였고요.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 오늘 지금 뭐 실검 1위 거의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김 기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론이 냉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딱 정확하게 물어줬으면 좋은데 약간 이미지, 인신 공격성 뭐 그런 멘트로 볼 수도 있는 여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야 30분 내내 양극화 문제 해결 없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30분 내내 얘기했는데 다시 왜 또 30분 내내 얘기한 그 경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냐고 또 다시 원점에서 질문을 물어보니까 그건 충분히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글쎄요. 저는 이 기자가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질문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 못했다. 그래서 여하튼 결과적으로 실패한 질문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헤럴드 경제. 이 기자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었어요. 이럴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밝히면서 해야 되는데 여하튼 뭐 그렇다고 치고 4차 산업 종사자 70% 가량이 정부의 스타트업 벤처 규제 해제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카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를테면 벤처나 4차 산업 종사자 입장에선. 근데 왜 안 하냐? 미흡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늘 규제 혁신을 하다 보면 가치, 구가치와 신가치, 구산업과 신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런 걸 조정하는 게 정부인데 어떻게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 수 있겠냐. 사회적 타협과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칙론적인. 아시아뉴스통신에서 스타트업 육성하는데 40세 이전에 집중돼 있다. 그런가? 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시니어 스타트업도 중요하다. 지원하겠다. 그리고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상일보. 남북 경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법 없냐 그랬더니 있다. 지금은 중단됐는데 지자체별로 대북 경협 기금이라는 게 있대요. 이를테면 경남의 통일 딸기 기금. 아이고. 울산에 있대요. 이 경상일보가 울산에도 뭔가 있을 것이다. 찾아봐라. 이런 얘기까지 해줬네요.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핫한 이슈를 물어봤어요. 김태우 신재민. 옛날 같으면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성했을 것인데 최근 보면 여당 일각에서 인격 모독으로 매도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이거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정말 일도 양단 딱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아니다. 김태우는 개인 사안이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처럼 권력형 비리를 보라고 한 게 특감반인데 나나 내 주변의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를 보라고 한 게 특감반인데 과거 정부처럼 권력형 비리가 없다 보니까 특감반이 잘 활동했다고 평가는 하는데 김태우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셀프 발전하다가 결국은 브로커 혐의까지 받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는 자신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김태우의 권한 남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 자신의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는가가 쟁점이고 현재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렇게 클리어하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심재민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절히 해명했다. 그래서 추가 답변을 하기가 망설여진다.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의 해명과 상통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재민 너 사무관이 자기 일에 소신을 가는 건 좋은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작은 분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자기 채무를 가지고 복잡하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너무나 그렇게 편협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된다. 하지만 자살기도 앞으로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NH 지국장은 양국 관계 어려운데 아베가 뭐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정치 쟁점화 하고 있는데 한국에 혹시 정부의 대응책이 있냐?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삼권 분립된 나라인데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갖겠어? 이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 임마. 이렇게 일축했어요. 그런가 하면 아베한테도 한마디 했죠. 야, 이거 대도 않는 말 가지고 국내 정치 쟁점화 하지 마. 이상해,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외신 기자 여성분인데 어느 매체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열심히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중간에 영어로 했는데 양성 불평등이 심하다. 주요 보직자의 2%만이 여성이다. 어떤 조치를 여성의 잠재력 발휘를 위해서 집행할 거냐 했더니 사실 그 우리 부끄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양성 간 차이가 서로에게 불편되지 않도록 모든 성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뉴스원 국정 지지도 확인하고 있나? 20대 남성이 특히 낮다. 20대 남성의 표를 위해서 한마디 할 기회 드리겠다. 뭐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답변할 기회를 주겠다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답변도 상당히 곱씹을 만해요. 젊은이들 사이에 젠더 갈등이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이 또한 사회가 바뀌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가 보다 희망적 사회로 가느냐, 희망을 못 주느냐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텐데 또 소통하겠다. 여러분들 평가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CBS 권력과 언론 간의 관계가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발언했는데 최근에 청와대 인사에 보니까 현직 기자를 입각시켰다. 언론 독립성 훼손 아니냐 그랬더니 비판이라면 달게 발겠으나 이거 답변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과거 같으면 대통령 영린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너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인데 너 왜 그런 사람들 인사했어? 네 원칙에 위배된 거 아니고 이거 저 언론 독립성 훼손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옛날 같았으면 딱 도끼 칼 옆에다 딱 두고 목을 내밀고 해야 될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하고 또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왔어요. 이 답변도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제 21세기에는 두 명의 기자, 공공적인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다. 권력에 야합하거나 권한 유착한 사람들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그 공공성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래서 길들여진 사람들 말고 외부에서 시민적 그리고 또 비판적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청와대에서 수혈받고 싶었다. 배경이 무슨 뭐 언론사의 얼굴 잘 알려진 기자 그리고 우리와 권한 유착 관계에 있는 언론사 간부를 데려와서 언론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론사 내부에서 가져왔던 그 공공성을 높이 사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공성 유지하고 따끔한 말, 고언을 해달라고 모셔왔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응? 저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현직 기자를 데려갔느냐. 근데 저는 물론 그 비판에 대해서도 수긍합니다만 다른 면에서 이제 봐야 된다. 과거처럼 정부가 독재 정부고 언론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촛불 이후에는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도 기레기라고 그래서 지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부가 옛날처럼 독재 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계승하고 있다. 얼마나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나 명시적으로 촛불을 계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수평적 단계에서 누가 더 촛불을 더 공공성을 가지고 추수한 촛불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가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촛불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청와대가 촛불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이거는 상호 견제해야 될 사안이지. 그렇다면 촛불을 더 품기 위해서
촛불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들을 가져왔어.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경쟁해야 된다. 경쟁의 틀은 누가 더 촛불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언론은 얼마나 그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니투데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노영민 실장 바라는 것은 노영민은 친문 아니다. 친문을 강화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임종석은 반문이냐. 뭐 이런 농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는 언론과 정부는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공정, 정의,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는 목적하에 가는 길이 같다. 경쟁해야 되는 원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 일방적인 권한 유착도 나쁘지만 또 일방적인 그냥 조지기 위한 비판도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송은 이상호의 뉴스 비평입니다. 갑자기 청와대 중계실이 아니라요. 오늘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오도되고 있길래 긴급하게 20여 분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실만하다 생각하면 구독 눌러주시고 삿갓 눌러주셔야 배달이 됩니다. 이게 삿갓이 아니라 종을 활성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KBS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 시청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재범 요놈 성폭행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자 심석희 씨가 집요한 조재범 측의 합의에 따라서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맞은 거 재판하고 있는데 맞은 거 반성도 안 하고 합의해달라고 하니 이 새끼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성폭행 당한 거를 제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매를 부른다는 말이 맞네요. 우리 피해자 심석희 선수 부친과 함께 정신과 치료 받고 있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보듬어주고 우리가 올려줘야 합니다. 고소장에 피해가 10여 건 더 담겨 있다고 하네요. 쇼트트랙 지도자의 폭력 만연하고 있다. 체육계 이 쇼트트랙뿐만 아닐 겁니다. 모든 제재받지 않는 권력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불투명성은 썩기 마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게 체육계. 저는 교육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또 있었겠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체육계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이냐. 근절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네 꼭지 조재범 꼭지 그리고 방북 꼭지 하나 둘 셋 아이고 두 꼭지네요. 7시간 대화했다. 시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비핵화 전략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가 하면 양승태가 이제 내일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하거나 검찰 앞에서 하지. 이것 때문에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연맥인 자인데 왜 대법원에서 발표하도록 놔둡니까? 그렇죠. MBC입니다. 4.1% 0.1% 올라갔는데 무지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이거. 자, 조재범 이놈 올림픽 2달 앞두고 또 때린 뒤 또 성폭력했대. 폭력과 성폭력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네요. 상습 폭행 당하고도 말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거죠. 너만 남았다. 합의 종용에 폭로 결심했다. 피해자가 4명인데 3명이 합의에 응했대요. 지속적으로 합의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너만 합의하면 된다라고 또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폭로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꿈을 키우던 것이 폭행의 현장이었다는 거. 빙상계 성폭력 더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끝. 방중 김정은 집에 가고 있다. 하나 둘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제2의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에서 돌아가신 정신과 의사지요. 이러려면 관리와 치료 체계가 절실하다. 자, 내용을 살짝만 살펴볼게요. 정신치료 중인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 보건복지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중증 정신질환자가 43만에 달하는데 이 중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환자가 8만 명에 그친대요. 그러니까 19%만 등록돼서 관리받고 있는 거야. 80%가 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실태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더구나 외래 치료 명령제, 외래로 와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받은 게 4건밖에 없대. 그러니까 대부분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번 가해자의 경우도 2015년에 3주간의 입원 치료 이후에 3년 동안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대. 그러니까 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 교수를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정상이다라고 진단을 해달라라고 말이 요구지, 이거는 협박한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퇴원 이후에 관리되지 않은 와중에 폭력 성향이 강해지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이 기사 보면서 생각나시는 분 있죠. 이재명 지사. 딱 이 케이스잖아요. 저희가 뉴스비평 72회에서 이재명 친형 재선 씨가 교통사고가 있던 2013년으로부터 10년 전인 2002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면서 3가지 증거를 단독으로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언론들이 기사를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10년 전부터 정신병을 알아온 형님이 병원에서 치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장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지금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나서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 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것이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또 있었대요. 어제 보던데요.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실 앞에서 또 흉기 소지하고 정신과 의사를 위해하려고 했던 환자가 연행됐다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 오늘 첫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정으로 엄청나게 바쁠 텐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라고 하는 기소 내용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관련된 보도가 또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비평해 드리겠습니다. SBS입니다. 4.6% 떨어졌는데 QCT는 조재범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꼭지. 장하다 SBS 단독인데요. 조재범 성폭행 피소에 폭행 합의 취소.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조재범 폭행 피해자들 4명 중에 3명이 합의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용기 있게 우리 심석희 선수가 피해 상황을 밝힌 직후에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선처해달라고 하는 합의를 파기했답니다. 도리어 용서가 아니라 조씨 요놈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탄원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왜 이 소식이 이렇게 반갑죠? 저는 다행스럽게 여겨지네요. JTBC입니다. 5.9%, 상당히 높네요. 큐시트 보니까 마찬가지로 조재범 성폭행 고소, 경찰이 심석희와의 휴대전화 분석하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5꼭지 정도로 톱으로 편성을 했네요. 요걸 함께 보고 싶어요. 체육계 성폭력 해외 처벌 현황인데 미국의 레리 나사르 사건이래요. 요놈인데 징역 360년이 선고됐다. 죽어서도 못 나온다. 요놈이 올림픽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를 하면서 30년간 300명을 성폭력, 진짜 괴물인데 미시간 주립대 교수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야. 신뢰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한 거죠. 결국은 360년형 선고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미국 체조협회장 등 줄줄이 물러나고 미시간 주립대는 총장 사퇴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5,40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망했겠네요. 요 정도, 최소한 요 정도는 처벌이 돼야, 그래야 나쁜 놈들이 꼼짝하지 못할 텐데요. 결국은 선진 사회의 질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호의 뉴스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